갑자기 거기 이제 빡 돌아가지고 아 크립만 알아? 나 이제 크립 안 불러. 그래서 공연장 갔는데 크립도 안 불러. 음반사에서 야 크립 같은 노래 좀 더 만들어봐, 소속사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 꺼져, 나 크립 같은 노래 안 만들 거야 해서 반갑습니다. 대학생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일 거라고 아마 생각이 드시는데 너무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대학생이 아니신 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저를 기다리시느라. 그래서 일단 시험 끝나자마자 이렇게 좀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뭐 결과는 묻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찍을 컨텐츠는 뭐냐, 바로 제 채널에 약간 힙합이랑 R&B를 조금 다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잡식성으로 좀 이것저것 조금 많이 들어서 제가 약간 근본이 없는 리스너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그냥 막 듣다 보니까 어제죠, 사실 어제 촬영 날짜 기준으로 어제인데, 어제 이제 오아시스가 내한을 했습니다. 제 친구도 갔다 오고 주변 지인도 많이 갔다 오고 저는 이제 그날 밤에 시험을 보느라 못 갔었는데, 원래 못 가긴 했어요. 티켓도 못 구해서가지고 어제도 뭐 시험 탓도 있고 뭐도 있긴 한데, 뭐 오아시스는 우리나라 국민이면은 사실 전 국민이 아는 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랄까, 오아시스만큼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는 밴드가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은 진짜 뭐 40대 아저씨들도 좋아하면서 20대 완전 지금 밴드부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애들도 밴드부 하면은 무조건 하게 하는 곡이 오아시스 노래는 무조건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한 밴드구나 하는데, 근데 이제 가끔씩 뭐 그런 레딧이나 뭐 그런 커뮤니티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글들이 종종 올라오는데, 오아시스랑 라디오헤드랑 비교하는 글이 조금은 올라옵니다. 그래서 브리팝을 당연히 얘기를 할 거예요. 브리팝이 어떻게 막 탄생이 됐고 막 그런 것부터 오아시스랑 라디오헤드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아니 오아시스를 얘기할 거면 뭐 블러랑 얘기를 해야 라디오헤드를 껴서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 블러를 잘 모릅니다. 블러를 사실 송투밖에 사실 잘 몰라요. 앨범도 한 번 듣고 그냥 말았고, 뭐 사실 브리팝을 전형적으로 오아시스로 접했기 때문에 뭐 굳이 블러 얘기를 안 다룰 거고, 대신에 그냥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뭐 블러를 좀 더 좋아했으면 같이 다뤘을 텐데 블러보다 라디오헤드를 더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볍게 저는 뭐 오아시스 완전 찐팬이라기보다는 그냥 음악을 소비하는,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입장으로서 그냥 오아시스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좀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라디오헤드를, 사실 제가 좀 더 라디오헤드를 조금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보다 라디오헤드를 왜 더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오아시스 팬들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오아시스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냥 라디오헤드가 이제 조금 더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한 건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아시스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도 아니라 그냥 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밴드가 되었냐부터 일단 먼저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그걸 한번 조금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영국에 사실 제일 국민적인 밴드라고 하면 뭐 퀸도 있고 뭐 레드 제플린, 핑크 플로이드 뭐 다 있긴 한데, 사실상 뭐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막 음악적 막 그런 거 말고 그냥 영국을 대표하는 밴드 두 개를 꼽아봐라 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제 비틀즈나 저는 오아시스를 얘기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게 뭐 예술성 이런 걸 좀 넘어서, 혁신성 이런 걸 넘어서 그냥 비틀즈랑 오아시스 이거 두 개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인들이 사실 아는 밴드잖아요. 그게 이 오아시스가 왜 이렇게 범국민적인 사랑을 받게 됐고 왜 영국의 자부심이냐 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먼저 조금 영국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보면 좋은데, 영국이라는 게 사실 우리 알잖아요. 이 콧대가 진짜 높은 애들이 영국인들이잖아요. 진짜로 그냥 식민지부터 좀 시작을 해가지고 영국인들이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뭐 셰익스피어도 그렇고 뭐 영화도 그렇고 뭐 코미디 쪽도 그렇고, 그냥 대중문화에 대한 자체가 완전히 그냥 기준 자체가 남다른 애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무조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언제로 좀 기억을 하냐면은, 2012년에 런던 올림픽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올림픽 개회식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201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뭔가 올림픽이 개회식이나 이런 거를 각 집집마다 그냥 이렇게 TV 앞에서 모여서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운동장 같은 동네마다 농구 코트나 운동장 같은데
그때 완전 큰 스크린을 띄워놓고 같이 봤어요. 그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월드컵 경기장 때 다 같이 나와서 보고,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치킨 이렇게 시키면서 마을 잔부리들이 쭉 나오는데, 저 이억 만리의 대한민국 땅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5가 봐도 알만한 노래와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이 전 세계에 가지는 영향력이 진짜 얼만큼 미쳤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의 자부심이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뭐 셰익스피어부터 해서 뭐 J.K. 롤링, 해리포터, 뭐 제임스 본드, 뭐 비스더빈, 뭐 음악으로 가면 뭐 비틀즈, 뭐 레드 제플린, 뭐 핑크 플로이드, 뭐 또 뭐 누구 있냐, 뭐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리고 특히 락 음악에 대해서 엄청나게 콧대가 진짜 높은 나라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나라는 대중문화, 그리고 그 대중문화 안에서, 대중문화 중에서도 음악에서 진짜 엄청나게 자부심이 있던 나라입니다. 왜냐면은 비틀즈 60년대 쭉 나왔죠? 비틀즈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얘네들을 뭔가 좀 계보를 잇는 그런 전 세계적인 밴드들이 나왔잖아요. 뭐 이런 애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쭉 나오면서 걔네들이 영국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서구권 자체를 씹어먹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 막 70년대, 80년대. 근데 이때 약간 이제 80년대 정도 돼서야, 뭐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그냥. 이때 뭔가 약간 영국 밴드의 뭔가 위상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막 미국에서 막 마이클 잭슨 나오고 막 마돈나 나오고 막 약간 이런 시기, 이런 시기 때 뭔가 영국 밴드들이, 그런 애들이 조금은 밀리는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저 그때 안 태어나서 몰라요. 그냥 이것저것 짜집기 한 정보들을 그냥 제 머릿속에서 펼치는 건데, 그래서 이 시기가 약간 조금 저는 공백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음악적인 파워를 알리는 힘이 조금 약했던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락 음악의 이제 본고장이 사실 뭐 영국에서 이제 막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 90년대쯤에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밴드가 나옵니까? 너바나라는 미친 밴드가 나오잖아요. 너바나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전 시장의 락이 중심에 이제 너바나가 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기네들이 락이라는 장르를 자신네들이 60년대부터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갑자기 뭔 개보도 족보도 없는 미국 애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전 세계를 그냥 그거 노래 히트곡 하나로 그냥 휩쓸고 다니니까 영국 입장에서 사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거 약간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약간 좀 비유가 조금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막 김치를 만들고 있다가 갑자기 중국에서 김치를 만들면서, 야, 이 김치가 한국 김치보다 맛있어 라고 하는데, 전 세계인들이 한국 김치보다 맛있는데 라고 하는 상황이랑 약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영국인들이 빡이 치겠어요. 자기네들의 DNA가 담겨있는 음악을 미국 애들이 침범했다, 미국 애들이 망가뜨렸다, 이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자국민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국에 대한 음악의 향수를 다시만 느끼고 있던 시절에 나온 밴드가, 해소시켜준 밴드가 이제 오아시스인 거죠. 그래서 오아시스가 영국의 전 국민적인 밴드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잠깐 오아시스 얘기를 해보자면은,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영국 시잖아요. 훌리건시 그냥 완전 노동층 계층에서 시작해가지고, 가사도 뭐 지금 1집이랑 2집 완전 싱글로 낸 거 보면은 당시만 너바나가 막 되게 우울하고 막 그런지 막 약간 되게 어쨌든 보면은 건강하지 않은 음악들을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다면은, 오아시스가 당시 풍겼던 냄새는 완전 희망차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뭐 리브 포에버나 뭐 슈퍼소닉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엄청나게 가사가 희망차고, 사운드도 그리고 뭔가 거침이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쉽잖아요. 이런 멜로디나 이런 것들을, 영국적인 거 좋잖아요. 시원시원한 창법. 그것도 영국인들이 너바나 계속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데 우울하잖아요. 근데 영국 계속 비 오는 나라인데, 하루 1년에 360일에 비가 내리는 나라인데, 그런 우울한 나라에서 그런 또 우울한 노래를 듣고 있잖아요. 또 얼마나 빡에 치겠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부터 막 영국적인 거를 갈망하다가 이제 오아시스가 이제 딱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집이 이제 히트를 딱 쳤는데, 1집이 이제 보면은 Definitely Maybe라는 이제 앨범명입니다. 뭐 들어보시면 아마 다들 이 노래 앨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몇 개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뭐
들어보면 알겠지만 어려운 음악이 아닙니다. 그냥 진짜 누가 들어도 그냥 뭔가 콘서트장이나 아니면 어디 행사장에서 부르면은 되게 따라 부르기도 쉽고, 그리고 진짜 연주하기도 쉽고, 그냥 어렵지 않죠. 그냥 진짜 노래가 나오면 두 손 들고 뛰면 되는 음악들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시원시원하게 노래를 하니까 당시 영국인들이 이거에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시 영국적인 게 돌아왔다 라고 하면서. 일단은 노래가 너무 재밌고 마음에 딱 와닿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 밴드부 하시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오아시스 노래가 하기 좋습니다. 보컬도 괜찮고 드럼이 그리고 제가 또 드럼이었거든요. 제가 밴드부 할 때 드럼이었는데 오아시스 노래를 했다 그러면은 사실 드럼은 진짜 편했어요. 왜냐면은 오아시스 드럼 쳐보면 알겠죠. 뭐 기타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드럼이 진짜 뭐 별거 없거든요. 정석적인 4분의 4박자로 그냥 땅땅땅땅 그냥 기본 비트만 쳐도 사실 다 됩니다. 오아시스 노래는. 특히 막 샴페인 슈퍼노바나 약간 이런 거 막 하면은 이런 거 밴드 애들이 초반에 그래서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뭐 밴드가 많이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공감하기도 쉽다라는 거고 사람들도 더 좋아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집이 오아시스가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고, 이때부터 이제 포텐이 터져서 이제 2집이 이제 What's the Story, Morning Glory. 이거 사실 제가 생각해서 이제 오아시스의 커리어 하이를 딱 찍은 곡이라고 하는데, 왜 커리어 하이라고 하면은 제가 사실 오아시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집이랑 2집 빼고는 막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냥 대충 쓱 보고 넘기긴 했는데 막 뭔가 귀에 꽂히는 그런 곡들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거의 몇몇 싱글곡들을 제외하고는 1집이랑 2집만은 거의 돌리지 나머지 곡들은 막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지점에서 제가 라디오헤드를 조금 더 좋아하는 이유가 나오기는 해요.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 오아시스랑 라디오헤드랑. 근데 뭔가 주목을 받는 거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오아시스가 약간 90년대 초반에 뭔가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주목을 확 받았다고 치면은, 라디오헤드 같은 경우는 초반 작업물들이 작업을 막 그렇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시대상도 약간 조금 달랐고, 왜냐면은 오아시스가 막 그때 당시 오아시스 vs 블러 해가지고 얘네들이 브릿팝의 황제는 누군가 라고 하면서 막 지들끼리 막 싸우고 있을 때, 그리고 언론에서도 얘네들을 약간 라이벌 구도로 하면서 얘네들을 밀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 그 라디오헤드가 낸 노래들은 약간 브릿팝하고는 약간은 조금 거리가 있는 음악들을 내거든요. 이 브릿팝이라고 하면은 사실 되게 오아시스 노래를 딱 떠올리면 되잖아요. 완전 신나고 경쾌하고 가사도 희망찬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저는 브릿팝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라디오헤드의 약간 뭔가 초기 작업물 노래를 들어보면은 일단 뭐 크림만 들어봐도 아시잖아요. 이게 약간 너바나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바나를 싫어해서 오아시스나 블러나 이런 밴드들을 막 찬양하고 있던 와중에 너바나 같은 노래를 하는 밴드들이 나온 거니까 굳이 이 라디오헤드라는 그룹에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초반에 그런 뭔가 명성과 인기는 뭐 오아시스나 블러나 이런 애들을 가져가고, 라디오헤드는 뭔가 계속 작업물을 내기는 했지만 뭔가 씬의 주류에 있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이 라디오헤드의 진가가 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제 뇌피셜로 제가 왜 라디오헤드를 좀 더 좋아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집중력이 약해요. 집중력이 약해서, 그리고 뭔가 쉽게 질려. 뭔가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쉽게 질리는 성향이 제가 조금 많이 있는 편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아시스의 노래들은 다 좋아요. 다 좋고 좋은데 뭔가 약간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1집이랑 2집의 차이도 사실 막 그렇게까지는 많이 못 느끼겠어요. 제가 디테일한 사운드 차이를 잘 못 느끼는 것 다 물론 있고, 어쨌든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뭔가 사운드적인 차이를 잘 못 느끼는데, 저는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많은 점수를 주는 편이에요. 그게 뭐 음악적으로가 됐든 아니면 뭐 사업적으로 됐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여가지고. 근데 이제 라디오헤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것을 그냥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행보를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라디오헤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크립이라는 노래가 진짜 전 세계 히트를 쳤잖아요. 그게 사실 그거 노래 하나만으로도 진짜 막 몇백억의 수익을 얻었을 거고,
이름이 완전 전 세계적인 밴드가 되는데 알려졌다면은, 만약에 제가 라디오헤드 톰 요코였으면은 크립이 잘 됐어? 블루, 그 다음 후속곡 멜랑콜리, 뭐 약간 글루미, 이런 식으로 우울, 뭐 5종 세트,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렇게 냈었을 것 같은데, 이 라디오헤드는 그냥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상남자입니다. 크립이 잘 됐어?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가서 공연장 가서 계속 크립만 이제 불러달라고 하니까 저 같으면 좋아라고 계속 불러줄 것 같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 이제 빡 돌아가지고, 아 크립만 알아? 나 이제 크립 안 불러. 그래서 공연장 갔는데 크립도 안 부르고, 음반사에서 야 크립 같은 노래 좀 더 만들어봐, 소속사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 꺼져, 나 크립 같은 노래 안 만들 거야 해서 이제 어쨌든 막 그런 행보를 보여주는 게 이제 라디오헤드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냥 이 마인드 자체가 계속 하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것 자체에 저는 완전 그냥 생긴 것들은 다 센님 애견남처럼 생겼지만 이 시대의 테토남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이 크립이 이제 성공을 딱 하니까 이제 1집 그 파블로 허니를 이제 내거든요. 근데 사실 뭐 파블로 허니를 뭐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대충 듣고 마는 정도지. 그래서 뭐 누가 라디오헤드를 처음 입문을 한다, 뭐부터 들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보통 크립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 크립을 다 들었다, 앨범 단위로 한번 듣고 싶은데 하면 저는 그냥 보통 바로 2집부터 들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뭐 이제 파블로 허니가 어쨌든 상징적인 앨범이죠. 상징적인 앨범이고 그냥 뭐 기타 사운드로 그냥 가득 채워진 앨범? 그리고 뭔가 뭐 록을, 라디오헤드만의 록의 시작을 좀 알린 느낌의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라디오헤드는 2집부터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2집 더 밴즈, 야 이거 표정 보세요. 이 현자타임 온 듯한 표정. 이 표정 본 적 있습니까? 이 표정, 이거는 거의 심의에 걸릴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더 밴즈가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 잠수병이라는 거잖아요. 잠수병. 어디에 오래, 그 바닷속에 오래 잠수해 있다가 수면 위로 딱 올라오면 갑자기 막 몸이 이상해져 아프고, 그걸 이제 잠수병, 영어로 밴즈라고 하는데, 이게 1집이 뭐 크립 1, 2라고나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 곡을 발매를 하고 상업적으로 어쨌든 꽤 큰 히트를 치기는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집부터 그런 뭔가 갑자기 찾아온 그런 성공과 명성이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좋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멤버들이. 그러면서 소속사에서는 자꾸 뭔가 크립 같은 거 더 줘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뭔가 조금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과정. 근데 그런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솔직하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뭔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2집 더 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갖는 서사적인 의미가 저는 조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언제나 이게 보면은 1995년에 나온 앨범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1995년이야말로 완전히 그냥 브리팝 전성기란 말이에요. 완전 오아시스랑 블러랑 막 내돌아다니면서 영국의 주축의 음악은 완전히 브리팝 사운드로 완전히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노래를 냈다? 사실 웬만한 아티스트라면 그 흐름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사운드가 유행하고 있네, 그럼 우리도 이런 흐름에 편승해야겠다. 이게 정석적인 길인데, 얘네들은 그런 거 그냥 생각 안 하고 니들은 브리팝해,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음악 할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나 보여주고 싶어, 이런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저는 일단은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뭐 사운드적으로만 뭐가 처지고 막 그런 것보다 그냥 그런 시대상에서 이런 사운드 앨범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게 패기가 넘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있었겠죠, 그만큼. 그리고 자기네들이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이거라는 것도 확실히 알았던 거, 그런 라디오헤드 멤버들이. 저는 그냥 뭐 하이엔드라이나 뭐 페이크 플라스틱 트리스나 뭐 저스트나 요런 어쨌든 자신들의 그런 뭔가 솔직함을 나타내는 곡들, 그리고 뭔가 여때부터까지 아니고 그냥 라디오헤드가 점점 더 그런 뭔가 개인부터 시작해서 사회까지 막 비판적인 메시지들을 조금은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 기준에서는 음악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밴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음악이 물론 즐기고 이렇게 해서 뭐 그것도 당연히 음악이지만 뭔가 어쨌든 자신의 아티스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친구들이잖아. 그걸 뭔가 소리의 결합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그거를 가장 잘하는 아티스트, 가장 잘하는 밴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좀 되게 많은 영향을 줬던 앨범이 이제 2집 더 밴즈고, 그리고 이제 대망의 3집 오케이 컴퓨터. 라디오헤드의 더 밴즈도 사실 평론가들의 찬사도 되게 많이 받아요. 브리팝의 시대에서 되게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했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어느 정도 또 상업적인 성공을 이뤘으면은 그 사운드를 그대로 이어서 갈 만한데, 여기서 이제 오케이 컴퓨터에서 이제 라디오헤드가 락 밴드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정표 같은 앨범을 딱 드롭을 합니다. 자, 오케이 컴퓨터. 자, 언제? 1997년에 나온 앨범이죠. 근데 이제 19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뭐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나? 약간 2000년대로 넘어간다 막 그러면서 막 인터넷이 뭐 어떻게 발전되고 모두가 막 다 이렇게 돼 있고 하면서 뭔가 기술에 대한 불안도 조금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뭔가 기대감? 두 개가 약간 공존하고 있었던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라디오헤드의 성향을 보면 알겠지만 이 기술이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조금은 부정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헤드 멤버들이 오케이 컴퓨터도 어쨌든 이 표지를 보면 알겠지만 뭔가 사람들이 막 차도 위를 걸어가는데 뭔가 형체가 없어 보이고 막 뭐 X자 그려져 있고 뭔가 좀 되게 이상한 뭔가 추상적인 그림들이 많잖아요. 근데 앨범 자체도 추상적이에요. 제가 이 앨범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랄까, 이 라디오헤드가 이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너무 잘 느껴지는 앨범입니다. 딱 들어보면은 누가 들어도 아 이거 브리팝 아니다. 이 경쾌하고 막 그런 사운드로 가득 채워져 있던 90년대의 그 사운드가 완전히 이제 그냥 없어지고 밴드 사운드를 유지를 하기는 하지만 중간중간에 전자음이랑 기계음이 막 섞여가면서 와 이게 정녕 97년도에 나온 30년 전에 나온 앨범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그런 사운드적인 쾌감을 갖다 주는데, 이게 그냥 첫 트랙부터 재밌어요. 첫 트랙이 이제 에어백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또 90년대 후반이면 완전 이제 자본주의가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시기에 이런 현대 문명이란 자본주의가 주는 그런 환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깨부시는 그런 가사들을 씁니다. 그리고 톰 요크가 이 가사가 되게 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면은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한 두 번, 세 번 약간 이렇게 계속 그 가사를 음미하다 보면은 뭔가 하나의 문학 작품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문학 작품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 톰 요크가. 그래서 그 어디였지? 그 렛다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 가사를 보면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를 했던 책인데 어쨌든 그 변신이라는 소설의 이렇게 내용이 뭐냐면은 이 약간 완전 세 줄 요약하면은 히키코모리 같은 애가 방에 계속 있다가 바퀴벌레로 변해가지고 죽는 내용이에요. 너무 요약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문학적인 표현들도 이 뭔가 가사에 막 좀 녹여내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쓱 하고 넘어가는 가사가 아니라 아 이런 의미로 혹시 쓴 건가? 약간 자꾸 음미하게 돼요. 그 가사의 맛을. 그러면서 슬프면서도 그냥 신나는 음악들은 아니에요. 신나는 음악들은 아닌데 그냥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음악들을 계속해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면서 이 기술이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인스타나 뭐 이메일 발달로 저기 그냥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막 팔로우를 하고 막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하는데 실상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우울증 환자는 계속 많고 뭐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는 막 청년 실업이나 아니면 뭐 청년 세대의 뭐 완전 히키코모리나 이런 문제도 진짜 많고 이런 뭔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연결이 되어 가는데 왜 우울한 사람들은 더 많아지니?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라디오헤드가 던지고 있는 앨범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운드적으로 표현해내는 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라디오헤드 앨범 중에서 이 3집 오케이 컴퓨터를 제일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막 그런 그냥 앨범 자체로 들으면 너무 좋은
앨범입니다. 그래서 막 중간중간에 막 이 기계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거나 아니면 그냥 기계적인 사운드가 들어가는 거나 너무 그냥 제가 앨범으로서 좋아하는 앨범이고, 근데 이제 라디오헤드가 계속해서 그러면 1집에서 뭔가 전통적인 락 사운드, 2집에서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뭔가 조금 우울한 감정을 담아내고, 3집에서는 뭔가 현대 기술에 대한 뭔가 그런 것들의 압박이나 그 인간의 소외를 다룬 전잠을 섞었다면, 이제 4집은 완전히 얘네들이 방향을 또 틉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거, 혁신적인 거,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라디오헤드 이 친구들이. 그래서 4집이 이제 그 키드 A인데, 이거에 대한 짧은 이야기는 이제 멤버십에서만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집 앨범도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뭐 가끔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보통 이제 뭐 오아시스, 블러, 뭐 스웨이드는 뭐 조금 더 전 이야기긴 한데, 이 세 명이 뭔가 브릿팝의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치면은 약간 이제 라디오헤드는 뭔가 얘네 세 명의 그룹보다는 살짝 조금 다른 판에서 놀고 있는 애 같아요. 그래서 뭔가 브릿팝을 얘기할 때는 뭔가 조금 빠져있는 밴드긴 하지만, 락 음악 역사를 얘기할 때는 저는 사실 라디오헤드를 빠지고 얘기할 수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오아시스도 빠뜨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보통 막 사람들이 뭐 라디오헤드를 더 좋아하냐 오아시스를 좋아하냐라고 할 때, 물론 저 당연히 오아시스 너무 좋아하죠. 돈룩백기 낸거나 뭐 셀리 쳐다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마, 그거 당연히 너무 좋아하는데, 앨범 단위로 소비를 많이 한 거는 라디오헤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오아시스 당연히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라디오헤드의 음악에 좀 더 손을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음악을 좀 이렇게 진짜 앨범 단위로 더 소비를 할 때는 당연히 그냥 뭐 지하철 탈 때나 그냥 들어갈 때는 그냥 당연히 오아시스 노래를 많이 틀어놓지만, 조금 더 감정적으로 끌리는 거는 라디오헤드가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금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조금 갈리더라고요. 이게 제가 인스타에서 라디오헤드 vs 오아시스 투표를 올렸는데, 그거는 오아시스가 조금 더 많았고, 유튜브에 올린 거는 라디오헤드가 좀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댓글도 뭔가 라디오헤드 댓글이 조금 더 약간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뭔가 그 연령층이나 그런 것들도 조금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같아요. 근데 저는 근데 저 오아시스 진짜 좋아합니다. 뭐 이게 오아시스를 까는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글들 가끔 보면 있거든요. 아니 뭐 오아시스가 사실 뭐 음악적으로 뭐 위대해 막 약간 요런 글들이 간간히 보이는데, 위대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어떤 사람은 아니 오아시스 맨날 똑같은 리프랑 뭐 그런 거 쉬운 뭐 음악적으로 얘네들이 혁신이 있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음악적으로 혁신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누구든지 연령대 상관없이 20대부터 60대, 80대들이 모두 좋아할 만한 음악을 만드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오아시스가 해낸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오아시스가 그거는 박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라디오헤드랑은 약간 조금 다른 면인 거죠. 어쨌든 그 두 가지 밴드를 뭔가 딱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그냥 조금 더 많이 듣는 앨범은 이제 라디오헤드였기 때문에 그냥 제가 라디오헤드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한 거였고, 오아시스 좋아요. 저 노엘 이번 콘서트 못 갔지만은 하잉 플라잉 버즈 재작년인가 한 콘서트는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간 게 뭐 승자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짧게 락 음악을 한번 조금 다뤄봤는데, 그래서 아마 다음 앨범 설명에는 라디오헤드를 아마 할 것 같아요. 라디오헤드가 뭔가 얘기할 것도 많고, 오아시스도 물론 얘기할 거 많긴 한데, 그래서 지금 라디오헤드 2집, 3집, 4집 요거 3개 중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것도 하면 뭐 좋겠죠. 근데 어쨌든 혹시라도 뭔가 뭐 라디오헤드 뭐 비하인드 스토리, 제가 뭐 말했는데 뭔가 좀 틀렸던 부분이나 아니면 뭔가 좀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게 더 있으면은 알려주시면은 진짜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앨범 설명에도 조만간 좀 바로 올려볼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키드A 이야기를 한번 멤버십 구독자들하고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키드A 같은 경우는